QLD TQQQ를 들고 계신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수익이 나는 날에도 불안이 남고 떨어지는 날에는 내 삶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계좌를 확인하는 횟수가 늘고 확인할수록 마음이 더 약해집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우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불안을 키우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불안이 커지면 투자 판단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으로 바뀝니다. 감정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수익률은 시장이 아니라 내 손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같은 QLD TQQQ를 들고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차트를 덜 봐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구조가 다릅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 위에 레버리지를 올립니다. 그러면 QLD TQQQ는 폭탄이 아니라 엔진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출발은 순자산 마이너스 5,200만원입니다. 학자금 2,600만원, 카드값과 카드론 1,400만원, 마이너스 통장 1,200만원. 이 세 가지 조합이 한국에서 제일 흔한 마이너스 조합입니다. 월급은 세후 330만원입니다. 월 고정비는 월세와 관리비 80만원, 통신비 12만원, 보험 25만원, 교통비 18만원, 식비 60만원, 부모님 용돈 20만원, 구독과 잡지출 20만원, 카드 최소 결제와 이자 55만원 합치면 290만원입니다. 남는 돈은 40만원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소리가 납니다. 빨리 뒤집고 싶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봅니다. QLD TQQQ를 봅니다. 하루에 몇 퍼센트가 움직이고 한 달에 얼마나 갈 수 있고 상승장에서는 얼마나 빠르게 불어나는지 상상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올리면 투자라기보다 도박이 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매달 남는 돈이 40만원인데 계좌가 하루에 3%, 5% 흔들리면 그 흔들림이 내 생활비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분할 매수는 전략이 아니라 불안할 때마다 누르는 버튼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종목이 아닙니다. 속도도 아닙니다. 빚의 숨통을 조이는 부위를 먼저 끊어야 합니다. 이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빚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는 겁니다. 빚도 종류가 있습니다. 심장을 조이는 빚이 있고 숨을 덜 조이는 빚이 있습니다. 심장을 조이는 빚은 카드 리볼빙, 카드론, 현금 서비스 같은 고금리 성격입니다. 이건 금리도 문제지만 마음을 파괴합니다. 숨을 덜 조이는 빚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학자금이나 장기 분할 성격입니다. 숫자로 풀어보겠습니다. 카드론 1,400만원이 연 15%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이자만 210만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17만 5천원입니다. 이자만 이렇습니다. 거기에 최소 결제 구조가 붙으면 원금은 잘 줄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1,200만원이 연 7%라고 치면 1년에 84만원, 한 달로 7만원입니다. 학자금 2,600만원이 연 3%라면 1년에 78만원, 한 달로 6만 5천원입니다. 같은 빚이라도 내 숨을 제일 빼앗는 건 카드론입니다. 그래서 첫 장면에서 해야 할 행동은 단 하나입니다. 카드론을 먼저 죽이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투자도 하고 빚도 갚고 소비도 유지하고 마음도 편해지고 동시에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한 계획을 잡겠습니다. 한 달 남는 돈이 40만원이면 답이 없습니다. 남는 돈을 늘려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빠른 방법은 돈을 더 벌거나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겁니다. 더 버는 방법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당장 가능한 건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겁니다. 2단계에서 제일 효율이 큰 건 감정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감정 소비는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빈도가 많아서 총액이 커집니다. 배달, 카페, 편의점, 구독, 충동구매. 이 네 가지가 한 달에 30만원, 50만원, 8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첫 달에는 이렇게 합니다. 배달을 끊고 카페를 줄이고 구독을 정리하고 편의점 습관을 끊습니다. 목표는 월 50만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동시에 보험을 점검해서 과한 특약을 정리할 수 있으면 월 5만원에서 10만원이 나옵니다. 통신을 알뜰로 바꾸면 월 5만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남는 돈이 40만원에서 100만원 가까이 올라갑니다. 이제부터 게임이 바뀝니다. 매달 100만원을 카드론에 꽂으면 카드론 1,400만원은 14개월이면 끝납니다. 이자도 빠르게 줄어듭니다. 카드론이 사라지는 순간 머릿속에서 소음이 확 줄어듭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카드론이 줄어드니 숨이 쉬어져서 다시 소비를 올립니다. 그러면 또 눕힙니다. 그래서 카드론이 끝나는 순간까지는 생활을 올리지 않습니다.
카드론이 14개월 만에 끝났다고 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남는 돈 100만원을 그대로 마이너스 통장에 꽂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1200만원은 12개월이면 끝납니다. 이렇게 카드론 14개월, 마이너스 통장 12개월 합치면 26개월입니다. 2년 조금 넘게 걸립니다. 이 기간이 길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26개월이 인생을 바꾸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하기 전에 레버리지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이 만들어지는 구간입니다. 이제 학자금 2600만원만 남았습니다. 학자금은 금리가 낮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2단계에서 전략이 갈립니다. 어떤 분은 학자금도 끝까지 몰아붙여서 없애고 싶어합니다. 어떤 분은 학자금은 유지하면서 비상금을 먼저 만들고 투자도 병행하고 싶어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비상금이 먼저입니다. 비상금이 없으면 QLD TQQQ는 투자가 아니라 멘탈 테스트가 됩니다. 비상금은 얼마가 현실적이냐? 숫자로 박아보겠습니다. 5월 고정비가 290만원이었습니다.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이 끝나면 이자와 최소 결제 압박이 줄어들어서 월 고정비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소비를 이미 줄여놓은 상태라면 월 고정비를 240만원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금 3개월은 720만원, 6개월은 1440만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실수합니다. 비상금을 만들면서도 레버리지를 하고 싶어서 비상금 계좌를 투자 계좌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면 비상금이 아닙니다. 비상금은 수익을 내는 돈이 아니라 내 손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키는 돈입니다. 그래서 비상금은 절대 투자 계좌와 섞지 않습니다. 비상금은 따로 둡니다. 눈에 보이면 손이 갑니다. 손이 가면 의미가 사라집니다. 2단계까지 오면 순자산은 어떻게 바뀌냐? 처음 마이너스 5200만원에서 카드론 1400만원, 마이너스 통장 1200만원을 없앴습니다. 총 2600만원을 없앴습니다. 순자산은 마이너스 2600만원 수준으로 개선됩니다. 동시에 비상금 144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순자산은 마이너스 1160만원 수준까지 접근합니다. 이제 숨이 쉬어집니다. 이때부터 QLD TQQQ 이야기가 진짜로 의미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급락이 와도 생활이 안 무너집니다. 계좌가 흔들려도 월세와 생활비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게 레버리지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제 투자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는 투자 자금을 한 통으로 보고 그 한 통을 QLD TQQQ 같은 강한 도구로만 몰아넣는 겁니다. 그러면 상승장에서는 기분이 좋지만 조정이 오면 멘탈이 박살납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두 통으로 나눠야 합니다. 첫 통은 기본 엔진입니다. 장기 우상향을 믿고 시간을 쌓는 통입니다. 이 통은 인덱스 성격으로 갑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지수 추종 상품, 국내 지수 추종 상품, 연금 계좌 중심의 분산으로 갑니다. 두 번째 통은 가속 페달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QLD TQQQ입니다. 숫자로 박아보겠습니다. 매달 투자 가능한 금액이 150만원이 됐다고 치겠습니다. 이 150만원을 한 번에 레버리지로 넣지 않습니다. 기본 엔진에 100만원, 가속 페달에 50만원, 이렇게 비율을 고정합니다. 비율을 고정하면 시장이 오를 때도 조절이 되고 떨어질 때도 조절이 됩니다. 비율이 없으면 오를 때 욕심이 커지고 떨어질 때 공포가 커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규칙 하나, 레버리지통은 현금 쿠션을 반드시 둡니다. 레버리지통에 매달 50만원을 넣는다고 해도 50만원을 전부 매수하지 않습니다. 30만원만 매수하고 20만원은 쌓습니다. 이 20만원이 쌓여서 200만원, 300만원이 되면 그때 급락 구간에서 분할 매수의 탄약이 됩니다. 탄약이 없으면 분할 매수는 말이 됩니다. 탄약이 있으면 분할 매수는 행동이 됩니다. 이제 전세와 주담대, DSR 현실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 자산이 크게 뛰는 구간은 소득만으로는 어렵고 주거 구조가 바뀌면서 레버리지가 붙는 구간에서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무작정 대출을 키우는 게 답은 아닙니다. 대출은 자산을 키우기도 하지만 멘탈을 먼저 깎습니다. DSR은 숫자이지만 실제로는 숨통입니다. 숨통이 조이면 투자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주거를 설계할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빚이 정리되고 비상금이 만들어지고 투자 자동화가 돌아가는 상태에서 주거를 고민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거부터 무리하면 그 다음은 투자고 뭐고 다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을 살고 있고 전세 대출이 2억, 내 돈이 1억이라고 치겠습니다. 월 이자가 2억에 연 4%면 1년에 800만원, 한 달에 약 66만원입니다. 여기서 아이가 생기고 어린이집, 기저귀,
분유, 병원비, 교육비가 붙으면 월 100만 원이 우습게 나갑니다. 그러면 남는 돈이 줄어듭니다. 남는 돈이 줄면 투자금이 줄고 투자금이 줄면 레버리지의 변동성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육아비가 들어가는 가정은 더더욱 구조가 필요합니다. 육아비는 줄이기 어려운 지출입니다.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 늘어날수록 변동성이 큰 자산은 체감 공포가 커집니다. 그러니 레버리지 비중은 더 낮춰야 합니다. 대신 기본 엔진은 더 강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야 꾸준함이 유지됩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진짜 중요한 메시지 하나. 레버리지는 공격적이어야만 성공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레버리지는 규칙이 있어야 성공하는 도구입니다. 공격적이라는 말은 멋있어 보이지만 공격적이면 규칙이 깨지기 쉽습니다. 규칙이 깨지면 레버리지는 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QLD TQQQ를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가는 규칙을 숫자로 고정해야 합니다. 규칙은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딱 4가지면 됩니다. 레버리지 비중 상한, 매수 조건, 매도 조건, 현금 쿠션. 이 4가지가 없으면 레버리지 투자는 매번 기분으로 하게 됩니다. 레버리지 비중 상한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전체 투자 자산에서 QLD는 최대 20%, TQQQ는 최대 10%. 이 숫자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상한이 있다는 겁니다. 상한이 있으면 상승장에서 욕심이 폭발해도 멈출 수 있습니다. 상한이 없으면 상승장에서 비중이 무너지고 하락장에서 계좌가 찢어집니다. 매수 조건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지수의 21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 또는 일정 하락폭 기준으로 분할 매수. 예를 들어 나스닥이 고점 대비 7% 하락 시 1차, 12% 하락 시 2차, 18% 하락 시 3차. 이때 한 번에 몰빵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으로 나눠서 들어갑니다. 정해진 금액이 없으면 하락장에서 손이 커지고 더 큰 하락에서 탄약이 부족해집니다. 매도 조건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전고점 근처 또는 전고점 돌파 후 일정 구간에서 보유 물량의 일부를 매도합니다. 일부라는 게 중요합니다. 전량 매도는 맞추기 게임이 됩니다. 일부 매도는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전고점 도달 시 레버리지 물량의 30%를 매도하고 그중 절반은 기본 엔진으로 옮기고 절반은 현금으로 남깁니다. 그러면 다음 하락에서 다시 탄약이 됩니다. 이것이 레버리지의 생존 방식입니다. 현금 쿠션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레버리지 통에는 항상 3개월치 레버리지 매수 자금을 현금으로 남겨둡니다. 예를 들어 레버리지 통에 매달 50만원을 넣는다면 최소 150만원은 현금으로 유지합니다. 이 현금이 있으면 급락이 와도 공포가 덜합니다. 왜냐하면 공포의 본질은 손실이 아니라 무력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끼면 공포가 커집니다. 현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공포가 줄어듭니다. 이제 다시 순자산의 성장 흐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빚을 끊고 비상금을 만들고 투자 자동화를 고정하면 시간이 내 편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크게 2갈래의 성장 엔진이 작동합니다. 소득이 오르면서 투자금이 늘어나는 엔진, 그리고 주거 구조가 바뀌면서 자산이 점프하는 엔진. 소득 엔진부터 보겠습니다. 세후 330만원이던 월급이 몇 년 후 세후 42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는 크게 올리지 않습니다. 월 고정비를 240만원에서 260만원 사이로 유지합니다. 그러면 투자 가능 금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증가분이 복리의 연료입니다. 주거 엔진을 보겠습니다. 전세에서 내 집으로 가는 순간 자산이 점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출이 붙기 때문에 순자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서 대출 원금이 줄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며 순자산의 기울기가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리하지 않는 주담대입니다. DSR을 넘기면 집이 자산이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족쇄가 되면 투자금이 줄어듭니다. 투자금이 줄면 레버리지에서 멘탈이 깨집니다. 그래서 주담대를 설계할 때 이렇게 봅니다. 월 원리금이 세후 소득의 25%를 넘지 않게, 아이가 둘이면 20%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후 700만원이면 월 원리금 140만원에서 175만원 사이, 이 범위 안에서 집을 선택해야 투자가 살아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빠른 길입니다. 빠르게 보이는 길은 대부분 돌아갑니다. QLD TQQQ로 한 번에 뒤집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현재가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가 답답한 이유는 구조가 빡빡하기 때문입니다. 구조가 빡빡한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올리면 답답함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커집니다. 하락이 오면 바로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빠른 길은 이겁니다. 빚을 끊고 비상금을 만들고 투자 자동화를 고정하고 레버리지는 상한을 걸고 일부 매도와 현금 쿠션으로 생존한다. 이걸 3년만 해도 삶이 달라지고 5년이면 계좌가 달라지고 10년이면 통장이 아니라 세계가 달라집니다. 이제 숫자를 더 구체적으로 밀어붙이겠습니다. 매달 150만원을 투자합니다. 기본 엔진 100만원, 레버리지 통 50만원. 기본 엔진은 연평균 8% 수익률을 기대한다고 치겠습니다. 레버리지 통은 상승장과 하락장이 섞이므로 단순 평균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수익률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규칙 목표를 세웁니다. 규칙을 지키면 상승장은 내 편이 되고 하락장은 내가 살아남습니다. 기본 엔진 100만원을 10년 적립하면 원금만 1억 2천만원입니다. 여기서 연 8% 복리가 얹히면 단순 원금 이상의 자산이 됩니다. 레버리지 통 50만원을 10년 적립하면 원금만 6천만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레버리지의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통은 중간에 일부 익절을 해서 기본 엔진으로 옮기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레버리지가 만든 변동성의 선물을 내 자산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승장이 와서 레버리지 통이 크게 불어나서 레버리지 통이 전체 자산의 상한을 넘습니다. 이때 일부를 매도하고 기본 엔진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레버리지로 만든 수익이 사라질 수 있는 수익이 아니라 남는 수익으로 바뀝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핵심입니다. 레버리지로 번 돈은 레버리지에서 꺼내야 내 돈이 됩니다. 반대로 하락장이 와서 레버리지 통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때 현금 쿠션이 있으면 정해진 조건에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 쿠션이 없으면 공포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구경만 하다가 바닥이 지나고 나서 뒤늦게 따라붙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실패하는 패턴입니다. 이제 생활비와 육아비를 더 현실적으로 끼워 넣겠습니다. 아이가 1명이면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지출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명이면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됩니다. 특히 돌 전후, 병원비, 예방접종, 기저귀, 분유, 간식, 옷, 장난감, 어린이집, 문화센터, 학원 이런 것들이 붙습니다. 이 지출은 감정소비처럼 쉽게 줄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는 집에서 레버리지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조를 더 강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아이 있는 집의 구조는 이렇게 잡습니다. 비상금 6개월을 기본으로 잡습니다. 투자 자동화는 금액을 조금 낮춰도 유지합니다. 레버리지 비중 상한을 더 낮춥니다. 그리고 매수 조건을 더 엄격하게 둡니다. 예를 들어 아무 때나 사지 않고 지수 하락 구간에서만 산다. 혹은 월 1회만 산다. 이렇게 손의 빈도를 낮춥니다. 손의 빈도가 낮아지면 감정이 개입할 틈이 줄어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순자산 마이너스에서 순자산 수억대로 가는 과정에서 투자 종목보다 더 중요한 건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건 빚을 줄이는 것과 고정비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빚이 줄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규칙을 지키게 되고 규칙을 지키면 투자는 시간이 해결합니다. 그 위에 QLD, TQQQ를 얹으면 시간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 순서를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고금리 빚부터 정리합니다. 비상금을 3개월이 아니라 6개월까지 만듭니다. 투자금을 2통으로 나눕니다. 기본 엔진을 먼저 키웁니다. 레버리지 통에는 상한을 둡니다. 레버리지 통에는 현금 쿠션을 둡니다. 정고점과 과열 구간에서 일부를 매도해서 기본 엔진으로 옮깁니다. 이걸 반복합니다. 여기까지 했는데도 마음이 불안하시면 그건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레버리지 자체가 불안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조가 탄탄해질수록 불안은 줄어듭니다. 계좌를 덜 보는 날이 늘고 하락을 견디는 날이 늘고 매수와 매도가 기분이 아니라 규칙으로 굳어집니다. 그때 QLD, TQQQ는 당신을 흔드는 종목이 아니라 당신이 쓰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레버리지는 운이 아니라 구조를 보상합니다. 구조가 약하면 레버리지는 벌을 주고 구조가 단단하면 레버리지는 선물을 줍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종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QLD, TQQQ를 잡으시면 같은 변동성에서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건 시장이고 움직이는 건 규칙이고 남는 건 자산입니다.